왕이 둘이면 나라는 더 단단해질까요? 아니면 아무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가 될까요? 조선에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좌에는 분명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결정을 앞두면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던 시기 말입니다. 세종은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록에도 의식에도 모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가 물러났다는 사실보다 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로 다져놓은 왕권을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왕권이 너무 완성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움직이기엔 단단했고 가꾸기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이 둘인 나라가 됩니다. 한 명은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한 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든 말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나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눈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종이 실제로 단 한 번 개입했던 순간, 세종의 질문 하나가 처음으로 판의 방향을 바꾼 장면,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였지만 끝내 상황의 침묵이 유지됐던 사건까지, 이 조용한 공조는 가만히 유지된 게 아니라 몇 번의 선택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태종이 정말로 손을 놓았는지, 세종이 언제부터 자기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왕이 둘이던 시간이 어떻게 끝을 향해 흘러갔는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왕이 바뀌는 날이면 보통 공기가 먼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보고서의 방향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왕위에 오른 뒤 조선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져야 할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좌에는 분명 세종이 앉아 있습니다. 의식도 치렀고 호칭도 바뀌었고 조정의 문서에는 새 왕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힙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결정의 순간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멈칫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시작되지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꺼내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는 문장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누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권력을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준이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종은 물러났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스스로 왕관을 벗었고 아들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태종, 사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권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 다시 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들, 그 모든 걸 이미 정리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떠난 자리에 기어있는 건 왕자뿐입니다. 권력의 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왕의 말이 어떻게 내려오고 신하들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선을 넘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까지 이미 모두 각인된 상태입니다. 세종은 그 틀 위에 올라섰습니다. 새 왕이 되었지만 새 판을 짠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구조 안에서 숨을 고르며 자리를 잡아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즉위 초반, 조정에는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결정의 마지막을 쉽게 맡기지 않는 분위기. 말은 모두 왕에게 향해 있는데 이 판단은 아직 떠나지 않은 누군가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조정에는 이상한 말버릇이 생깁니다. 전하의 뜻은 알겠사오나, 이 문장은 늘 다른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선례를 확인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선례라는 말 속에는 특정한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 모두가 같은 얼굴을 떠올립니다. 상왕 태종입니다. 태종은 이 시기 조정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정책을 직접 지시하지도 않지만 그의 침묵, 조정 전체를 압박합니다. 말이 없다는 건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태종의 말이 끝나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끕니다. 태종은 이 흐름을 처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구정시켰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안정 위에 서 있는지까지 모두 보고 자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처음부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의 말이 곧바로 기준이 되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조심스러움이 길어질수록 나라 전체가 멈춰서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데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조. 이때 조정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아직 큰 소란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몰아낼 일도 아니고 팔이 움직일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왕좌에 앉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끝났다고 믿고 싶은 어떤 기준인가? 이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부터 조선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다음 장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멈춰있는 공기 속에서 조정은 결국 하나의 사건을 맞이합니다. 크게 떠들썩하지도 않았고 후대에 이름이 붙을 만큼 유명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두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고 세종 즉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역할을 조금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길어졌고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왕의 판단처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이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조정 안에서 먼저 퍼뜨리려 합니다. 태종의 시대라면 이건 이미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판단을 대신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신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종의 시대입니다. 세종은 이 장면을 다르게 봅니다. 칼을 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인물이 위험한 야심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세왕의 기준을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남양을 착각한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은 처벌을 낮추려 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를 시점에서 사람을 치우는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왕의 첫 판단, 조심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 쪽에서 아주 조용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세종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조정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세종을 불러 따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가 전달됩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 누가 이 말을 들었는지도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정확한 자리에 꽂힙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경고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던 일이 다시 논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태종 시절의 기준을 떠올립니다. 태종은 이 변화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점까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물러날 것인가? 태종은 물러납니다. 자기 판단을 철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를 태종의 기준에 더 가깝게 조정합니다. 칼을 들지는 않지만 분명한 선을 다시 긋는 선택입니다. 이 결정은 아무 설명도 붙지 않은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생각보다 큽니다. 조정은 알아차립니다. 이건 세종의 판단이 아니라 상황의 기준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태종이 아직 마지막 선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딱 한 번으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 태종은 비슷한 문제에 다시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치우지도 않고 기준을 다시 흔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상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황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구원의 경고처럼 남습니다. 태종 역시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어디까지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인지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선은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상황은 아직 마지막 선을 쥐고 있다. 하지만 그 선만 지킬 뿐
그 안에 움직임까지 모두 간섭하지는 않겠다는 사실. 이 답을 얻은 순간부터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이제 힘으로 밀어붙일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칼도 아니고 처벌도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방식, 말보다 느리고 결정보다 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이 선택한 다음 수였습니다. 상황의 기준이 한번 작동한 뒤 조정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선을 넘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그 선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직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세종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더 강하게 다루지도 않고 결정을 더 늦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종은 회의 자리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세종의 말은 여전히 부드럽고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한 정책을 두고 논의가 오릅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충분히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용이 크고 효과는 불확실하며 무엇보다 선례가 애매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나열하고 결론을 미루는 쪽으로 말을 모읍니다. 이러다 보면 결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종이 말을 끊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순간 회의가 멈춥니다.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보통의 질문은 이게 위험한가? 이게 가능한가를 묻는데 세종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그걸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치는 틀리지 않는 선택을 고르는데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는 선택은 언제나 안전한 선택이었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했을 때의 위험은 무엇인가? 그 위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이 실패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들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도 주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확신에 찬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합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까지는 감당 가능한지, 어디서 실패할 수 있는지까지. 세종은 그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곧바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다시 묻습니다. 그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조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왕의 판단을 대신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판단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쫓겨나지도 않고 누군가가 새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난 뒤 신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갑니다. 오늘은 좀 달랐지? 전하가 답을 정해놓고 묻는 느낌은 아니었어. 이게 바로 판이 처음으로 움직인 순간입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움직이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세종이 누구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기준을 어긴 사람을 벌하지도 않았고 새 기준을 앞세워 누군가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세종 사람을 그대로 둔 채 판을 노출시켰습니다. 생각의 깊이, 계산의 범위,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세종의 시대였다면 이건 위험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질문은 많아졌지만 결정의 고난은 끝까지 왕에게 남겨둡니다. 이 장면을 세종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든 세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종 이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은 정권을 흔들지 않았고 선을 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구조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의 회의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미루기 위한 말이 아니라 결론을 만들기 위한 말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무도 크게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부터 세종은 다른 방식의 왕이 됩니다. 막는 왕이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왕. 사람을 정리하지 않고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는 왕. 그리고 이 변화는 또 다른 긴장을 낳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그 질문의 끝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상왕 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묵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세종의 질문이 몇 차례 쌓인 뒤 조정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말이 조금 늘었고 회의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직 활발하다고 부를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모두가 같은 문장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사안 하나가 조금 위험한 선에 걸립니다. 정책 자체가 급진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선택은 태종의 기준으로 보면 굳이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는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태종은 이 사안을 질문으로 끌고 갑니다. 장점과 위험을 모두 드러내게 하고 실패했을 때의 대책까지 조정 안에서 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선 가까이까지 다가간 판단입니다. 그날 이후 조정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움직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기류가 돕니다. 상황 쪽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말. 조심스러운 확인이 오갔다는 소문. 누군가는 이번 사안은 그분 기준에선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을 슬쩍 흘립니다. 조정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결정은 이미 내려졌는데도 집행이 잠시 늦춰집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건 하나입니다. 상황의 말. 이 장면은 세종에게도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제거하는 판단도 아니고 제도를 뒤엎는 결정도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질문의 연장선 위에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게 설명하러 가지도 않고 전명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결정대로 움직이게 둡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준을 다시 긋지도 않고 판단을 뒤집지도 않습니다. 그 많던 소문은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이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침묵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이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번에는 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선을 누가 다루고 있는지가 조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상황의 뜻을 먼저 묻지 않게 됩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종의 질문은 이제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방식,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되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세종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붙잡는 침묵이 아닙니다. 지켜본 끝에 허용한 침묵에 가깝습니다. 이 순간 왕이 두리던 시간은 눈에 띄지 않게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폭발도 없고 선언도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건 왕도 상황도 아닌 그 사이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묵이 지나간 자리는 의외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정에서는 더 이상 상황의 뜻은 어떠한지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금지한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입니다. 결정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젠 결정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세종의 질문에서 시작해 세종의 판단으로 끝나는 흐름. 중간에 다른 기준을 덧붙이지 않아도 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이 변화는 세종이 뭔가를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종은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쳐내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방식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구조를 다른 방향으로 써보였을 뿐입니다. 세종의 왕권은 위험을 제거하는 힘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을 만들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힘. 그래서 나라는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세종의 왕권은 위험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던 개선을 밖으로 끌어내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나라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이 차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세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으로서 할 수 있는 개입은 이미 다 했습니다. 선을 한번 보여줬고 그 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 세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종은 정말로 조선의 일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지 않고 기준을 확인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잊힌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남아 있어서 굳이 불러낼 필요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세종은 이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 시대다라고 선언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려들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결정을 반복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왕의 자리가 생긴다는 걸 세종은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에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결정의 출발점과 책임의 도착점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완성됩니다. 사람 하나 사라지지 않고 팔 한자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세종은 이 완성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도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구조가 다른 손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확인한 사람의 침묵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질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왕권을 세종은 어디까지 써볼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다른 시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하나가 되는 순간은 항상 그렇게 옵니다. 조용히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세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상왕이라는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이건 상황의 기준에 맞는가를 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종의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 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결론이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서버의 기준이 한 번 작동했고 질문이 몇 번 판을 움직였고 침묵이 깨질 뻔했다가 끝내 유지된 순간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선 어느 순간부터 상황 없이도 돌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상황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대신할 방식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종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보고를 받지 않아도 사람을 불러 묻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때 세종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선택, 대입하지 않는 선택, 기준을 지은 손을 조용히 풀어버리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퇴장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끝까지 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내려놓음입니다. 세종은 이 순간에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란 허락을 받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일정을 감당할 수 있을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태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멀리 던지기 시작합니다. 점장의 안정이 아니라 이 구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태종이 만든 왕권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완성된 왕권을 처음으로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질문을 어디까지 던질 수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시대는 찬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단단한 나라, 이미 너무 강한 왕권 속에서 숨 쉴 틈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왕좌에서는 내려왔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본 사람. 자신이 만든 구조가 다른 손에서도 작동하는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난 사람. 상왕 태종입니다. 왕이 둘이던 시간은 이렇게 끝납니다. 피도 없고 선언도 없고 누군가의 패배도 없이 다만 하나의 사심 조용히 남습니다. 조선은 이제 한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태종의 마지막 침묵을 완전한 물러남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확인한 책임으로 보셨을까요? 세종이 택한 질문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이 완성된 왕권을 더 오래가게 만든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를 불러온 시작이었을까? 만약 여러분이 태종이었다면 이 순간에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종이었다면 이 단단한 구조 안에서 어디까지를 바꾸고 어디까지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왕이 둘이던 시간, 그 끝에 남은 이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